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체육관광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유아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주제로 하는 유치원 급식 관계자 온라인 연수에 참석해 주신 원장, 원감 선생님들을 비롯한 급식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만나 뵙고 유치원 급식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어야 함이 맞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30일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는 노력과 협력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인내와 협의의 과정 또한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때로는 너무 어렵고 때로는 정말 힘드신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가 그러했듯이 변화를 맞아 노력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유치원 안심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연수의 내용인 매년 반복되는 식중독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협조 요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경기도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고를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식중독은 오염된 식재료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으나 사전에 철저한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에 대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유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유아들의 약 5 내지 10%가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며 매년 식품 알레르기 유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주위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쇼크 증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유발 음식과 예방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유아기의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급식 위생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안전한 유치원 급식을 위해 오늘의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유치원 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싹인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을 위해서는 원장님, 원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될 유아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유치원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치원 급식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생 및 안전 관리를 비롯한 급식 운영 전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유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하고 안전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힘써 주시는 원장님, 원감님, 영양 선생님, 조리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유치원 급식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학교 급식법의 울타리에 들어온 유치원 급식의 빠른 정착으로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 반경량 연구관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급식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특히 유치원 급식이 학교 급식법으로 관리되고 식품위생법에서 어린이 급식에 대한 강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어린이 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식중독이 의심되는 발생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해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급식을 관리하는 급식 관리자들은 식중독이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법에 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어린이 급식을 관리하고 있는 급식 관리자분들께 식중독 예방에 대한 간단한 요령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중독의 이해, 식중독 발생 현황, 계절별 식중독 발생 원인 및 예방법, 급식소 위생관리, 홍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의 이해입니다.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식품위생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이란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중독에 걸린 2인 이상이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고급원의 물을 섭취한 경우에 이를 집단 식중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분류를 보면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룰 것은 미생물 식중독입니다. 미생물 식중독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원충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식중독의 원인과 분류를 보면 식중독은 영양분이 많은 조건이나 온도, 습도에 따라서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감염형은 식품과 함께 섭취한 미생물이 체내에서 증식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살모넬라라든지 캠필로박터 제존이라는 식중독 원인균들이 있겠습니다. 독소형 식중독은 미생물 증식에 의한 독소가 식품과 함께 섭취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항생 포도상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라는 식중독 원인균들이 주요한 독소형 식중독균입니다. 또한 저희가 노로바이러스라고 많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습니다. 이는 분변이랑 구토물, 사람 간의 접촉, 물 등의 다양한 경로로 식품 및 환경이 오염되어 감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랑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식중독 증상에는 구토, 설사, 발열 증상이 있는데요. 구토는 식중독균이 장관 위쪽에 있을 때 배출되는 현상으로 단시간에 구토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소화기를 통해서 유해한 미생물 또는 물질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생리작용으로 설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식중독에 걸리면 주요한 증상으로 구토랑 설사 또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환자 수는 2018년에 11,504명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였다가 2,747명으로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 건수에 있어서도
18년에 363건에서 178건으로 2000년에 식중독 발생 건수는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급식소에 있어서는 이 어린이 급식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 급식소에 있어서는 18년에 그 어린이 급식소의 환자가 344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472명으로 전체 그 식중독 환자는 감소된 반면에 어린이 급식소의 그 식중독 환자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이 식중독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1월을 지나면서 식중독이 차츰 감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11월, 12월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는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계절별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11월에 식중독 발생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을과 겨울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그 어린이 급식소의 대부분의 식중독 발생 원인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식중독의 발생을 보면 병원성 대장균의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린이 급식소에 있어서는 병원성 대장균의 10배 정도의 그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전체가 발생되는 식중독 발생 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역시 2018년에 1319명의 환자 수가 그 노로바이러스가 발생을 하였으나 2020년에는 239명으로 급격하게 감소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중독이 감소하고 똑같은 경향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소별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식중독은 음식점과 학교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있어서도 음식점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포함된 학교의 집단급식소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절별로 노로바이러스 발생을 보면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강한 식중독균입니다. 따라서 전체 그 국민들의 식중독 발생에 있어서도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 39%를 차지하고 겨울이 지난 봄에 32%가 주로 발생을 하고 그 겨울에서 봄이 지나면서 노로바이러스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식중독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86조 1항에 있어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자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시, 군, 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그 식품위생법의 그 개정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작년 11월 6일 날 시행되었고요. 개정 내용으로 보면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이는 조리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조리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가태료에 대해서 작년 12월 1일 날 시행된 내용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가태료에 대해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가태료가 상향 조정되었고 나머지 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가태료가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식중독 발생 원인 및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균성 식중독은 더운 여름철인 6월부터 발생이 증가하였다가 9월 이후로 발생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하절기에 주로 발생이 되고요.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동절기에 주로 발생이 되어서 1월이 지난 봄철에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이 발생되는 계절별 주요 원인균 및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세균성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요. 여름에는 병원성 대장균과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주로 발생이 되며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봄, 가을에 발생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제대로 익지 않은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면서 포자가 균으로 자라게 됨으로써 식중독이 발생이 되고요. 이는 조리 후 보관 온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량으로 조리를 하는 그 식품에 있어서 조리식품에 있어서 현기성 상태가 되면 이런 클리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현기성 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량 조리한 식품들은 소량으로 보관하든지 잘 저어줘서 현기성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여름철 식중독은 병원성 대장균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병원성 대장균은 더운 여름철에 생채소나 육류에 있던 세균이 급격히 증식을 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생닭을 조리를 할 때 교차 오염 등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되는 식중독균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름에 주로 발생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과 겨울에 발생이 되고 어린이집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성 대장균은 가장 많이 식중독이 발생되는 식중독 주요 원인균입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서는 생채소라든지 생고기 또는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식품이 원인이 되며 이는 묽은 썰사라든지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나 과일은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척한 식재료는 바로 조리를 하거나 실온에 보관하지 말고 냉장 보관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완전히 익혀 먹는다는 것은 중심 온도가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를 하여서 완전히 익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조리 및 식사 전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생고기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와 조리하여서 놓아둔 음식은 구분하여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도마는 구분 사용을 하고 사용한 칼도마는 세척한 후 열탕 처리들을 수시로 하여야지 2차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30나노미터의 직경으로 세균에 비해서 수백 분의 1 크기의 매우 작은 입자 형태를 띠고 있고 이는 매우 단단하여 환경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또한 매우 소량 10개만 있어도 사람이라든지 식품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 및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일명 구토병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구토 증상이 주로 나타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 및 감염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채소나 과일류, 어패류나 지하수 등이 오염되었을 때 이 식품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식재료가 오염되었거나 조리식품이 오염되어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경구 감염이 있고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촉 감염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공기 감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지만은 감염이 일어나는 무증상 감염과 감염된 문고리라든지 화장실 손잡이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져서 다시 감염을 될 수 있는 이런 감염 등으로 다양하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등원할 시에 되도록이면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꼭 실천하도록 하고 식사 전에도 손 소독제라든지 물티슈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 것보다는 비누로 사용해서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 끓여 마시기라든지 채소 과일들을 세척 소독하고 노로바이러스 원인이 되는 어패류 등은 생식하지 말고 중심 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리 도구 등도 끓이거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주변 환경도 청결히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가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나요?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서 먹나요? 식재료는 깨끗하게 세척하나요? 구토 후 주변을 반드시 소독하나요? 노를 선택한 당신,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씻고, 익히고, 소독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음은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구토물 소독 처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토물 소독 처리를 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비닐장갑, 앞치마를 착용하시고요. 구토물은 천 또는 종이를 이용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사용한 청과 종이는 비닐봉투에 넣고 5000ppm 염소 소독액이 충분히 잠기도록 소독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토물이 있던 자리는 5000ppm 염소 소독액을 적신 천 등으로 덮어서 소독액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닦아내시면 됩니다. 다 쓴 장갑은 통에 담은 후 마찬가지로 염소 소독액을 이용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다음은 구토물 소독 처리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를 제작하여 일부 유치원에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되지 못한 유치원이나 사용 후 소진된 유치원에서는 다음 동영상을 보시고 구토물 소독 처리에 사용되는 물품을 미리 모아서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가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식재료와 식중독에 걸린 감염자와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의 구토물, 분변 1g에 약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되어 있고 단 10개의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환자가 구토를 한 후에 주변을 소독 처리를 해서 감염 및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를 사용하면 구토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격리는 구토물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테이프 또는 의자 등으로 구애 표시를 하고 접근을 금지합니다. 소독 처리 물품 준비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된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를 가져와 개봉합니다.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 안에는 구토물 소독, 처리에 필요한 물품이 모두 모아져 있습니다. 작업자 보호는 작업자가 구토물에 접촉되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을 착용합니다. 착용 전 키트 안에 검은 밀폐 봉지를 펼쳐 세워둡니다. 그 후 마스크, 일회용 보호복, 위생장갑 등의 순서로 착용합니다. 응고제 뿌리기는 구토물에 응고제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뿌린 후 흡수 패드를 덮고 약 5분 정도를 기다리면 완전히 응고됩니다. 구토물 버리기는 응고된 구토물은 패드를 이용하여 모두 모아서 옆에 세워둔 검은 밀폐 봉투에 담습니다. 오염지역 소독하기는 구토물이 있던 자리에 소독제를 충분히 뿌리고 약 5분 정도 기다립니다. 소독제는 5000ppm의 고농도 염소계 소독제이므로 소독 시 눈이나 얼굴로 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소독제와 종이 타월을 이용하여 주변의 오염 지역을 충분히 소독하고 청소합니다. 쓰레기 버리기는 장갑을 포함한 사용한 모든 물품은 밀폐 봉투에 넣고 소독제를 부어 밀폐 처리합니다. 이때 검은 밀폐 봉투의 중간 지점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밀봉합니다. 이후 밀폐 봉투는 외부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 폐기 처리합니다. 손 씻기는 모든 작업 완료 후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손을 씻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토물 소독 처리를 하는 사람은 급식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급식 관련된 사람이 감염되어 급식을 통해 확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가 없는 경우 각각의 물품을 미리 모아 준비해 두었다가 구토 발생 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를 사용하여 구토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독 처리하고 노로바이러스의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음은 유치원에서의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보다는 사람 간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토와 설사 환자가 발생 시 환자를 격리하고 비감염자들은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 시에는 격리 또는 기가 조치를 하시고요. 확산 방지를 위해 유행 종료 시까지는
단체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내에 다른 어린이들이 접촉될 수 있는 접촉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발병 여부를 관찰해 주시고 장난감, 정수기 등 공용 물품에 대한 사용을 주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화장실에서 용변 또는 구토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고 문고리, 장난감, 화장실 등 공용시설은 자주 소독하여서 환자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토물 접촉 환경,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정에서의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 접촉에 주의해 주시고 집단 생활시설에 등원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토, 설사 등의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위생관리 및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학교급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현재 연일에 실시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조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작업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여서 식중독이 의심되거나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상 등이 있을 시에는 조리 작업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황색 포도상 균에 의해서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품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손 상처 등을 치료를 하고 식품을 취급할 시에도 교차 오염 등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식품 취급에 배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붉은 부분은 잘 안 씻기는 부위입니다. 엄지손가락,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 손바닥, 손금 부위입니다. 실제 조리 종사자들의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씻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 씻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재료 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재료를 검수를 할 시에는 제품의 온도 관리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냉장식품은 냉장으로, 냉동식품은 냉동으로 제품이 운송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검수가 끝난 식재료에 대해서는 곧바로 전처리를 하든지 전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바로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합니다. 식재료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수를 마치고 입고된 물건은 유통기한을 잘 준수되도록 먼저 입고된 물건이 먼저 사용되도록 선의 선출을 지키셔야 하고요. 정리 정돈 및 보관이 잘 되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서 나누어서 보관한 경우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무표시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재료를 검수 시에 외포장 및 박스는 흙이나 먼지, 이물이 묻어 있을 수 있어서 검수대에서 제거를 하고 조리실로는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재료의 냉장, 냉동 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7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냉장 온도는 5도씨 이하, 냉동 온도는 18도씨 이하로
내부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 시에는 가공식품 및 전처리된 식재료는 미생물 오염이 덜한 식재료로서 상단에 보관을 하시고, 전처리하기 전에 원물 식재료인 생선 육류는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생물 오염이 덜한 곳에서 미생물이 떨어져도 전처리 전에 식재료는 조리 과정 중에 세척이나 소독, 가열 등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되지 않은 것은 하단에 보관하시고, 전처리되어서 조리된 식품들은 되도록 상단에 보관함으로써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재료 보관 중 냉장 냉동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 냉동고는 내외부가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냉장 냉동고의 온도 관리를 위해서 외부 온도계를 비치를 하여야 됩니다. 간혹 냉장고 안에 온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계를 비치를 하여서 하루에 2회 이상을 주기적으로 온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식품들을 보관할 시에는 보관 상태별로 색을 달리하여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처리 시에는 칼, 도마 등은 식재료별로 구분 사용함으로써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용, 육류용, 어패류용, 채소용으로 칼과 도마 등을 구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재료를 세척할 시에도 채소류, 어패류, 육류로 구분하여서 싱크대가 별도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싱크대가 한 개일 경우에는 채소류, 육류, 어패류, 가금류 순으로 세척하여 교차 오염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재료 변경 시마다 싱크대는 꼭 세척을 함으로써 식재료에 대해서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식품을 해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올바른 해동 방법은 냉장 해동, 유수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이 있습니다. 냉장 해동은 냉장고 하단에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서 해동하시는 게 좋고요. 유수 해동은 흐르는 물에서 제품을 밀봉 상태로 해동하도록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 해동 버튼을 사용해서 해동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해동 중에는 실온에서 냉동식품을 오래 두게 되면 해동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세균 번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해동한 식품은 재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먹는 채소 및 과일에 사용되는 식품용 살균제는 식품 첨가물로 허가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품용 살균제의 종류는 과산화수소라든지 차염소산수 등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 종류가 있고요. 제품의 표시사항에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혼합제제라고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일, 채소류의 살균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 첨가물용 식품용 살균제를 사용할 시에는 염소용 살균제의 경우 사용 직전에 제조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소독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독액은 미리 만들어 둘 경우에 적정 농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사용 전에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테스트 페이퍼 등으로 소독액 농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일류나 채소류는 소독액에 5분 정도 침지한 이후에 소독이 완료된 이후에 세척을 통해서 제거되도록 하면 됩니다. 식품을 가열 조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식품이 가열 조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열 조리한 식품은 중심 온도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중심 온도는 육류의 경우에 있어서 75도씨 이상 1분 이상 가열 조리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어패류는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식소에서는 탐침 온도계를 사용하여서 중심 온도가 75도씨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을 배식하기 전에 음식의 맛, 이물, 이치, 조리 상태를 꼭 확인하셔서 검식하신 이후에 배식하도록 합니다. 보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한 급식, 간식 모두 보존식으로 보관을 하여야 하고요. 보관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보관 방법은 위생장갑을 착용을 하여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와 기구를 사용하여서 검치를 하고 검치한 양은 1인 분량인지 확인을 하여 각각 용기에 담아주면 됩니다. 용기에 담은 이후에는 용기 뚜껑을 닫은 후 메뉴와 일시 등을 기록한 후 용기에 부착을 합니다. 영하 18도씨 이하의 냉동고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한 이후에 폐기를 하시면 됩니다. 144시간은 한 6일 정도가 되고요. 6일 이후에는 폐기하도록 합니다. 조리한 후에는 바로 배식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정 온도에서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씨 이상에서 보관 후에 배식하도록 합니다. 배식은 2시간 이내에 모두 배식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식을 할 때의 복장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을 모두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실 배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배식 복장을 갖추고 배식하도록 합니다. 교실 배식 시 선생님의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에 사용했던 앞치마를 계속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배식용 앞치마로 교체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위생모나 마스크를 착용하여서 배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장갑은 꼭 착용하시고 국자, 집게 등 배식 도구를 활용하여 배식을 하도록 합니다. 배식통에 남은 음식이 있다고 하여 새 음식을 담긴 배식통하고 같이 혼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합니다. 세척 및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제만으로는 세균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으므로 소독을 통해서 남은 균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척은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용법 용량에 맞게 소독하시면 됩니다. 세척제의 종류에 있어서는 야채, 과일을 세척을 하는 1종 세척제, 식품, 기구, 용기 등은 2종 세척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세척제 뒤에 표시사항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용도에 맞게 세척제를 구입하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의 방법에 있어서는 칼도마, 식기류 등을 소독을 할 때에는 자외선 소독과 열탕 소독, 화학 소독이 있습니다. 대부분 식기류 등은 열탕 소독이나 화학 소독을 실시하시면 되고요. 화학 소독을 할 시에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인 염소 소독의 경우에 200ppm 이하로 소독을 하신 후에 소독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는 자연 건조시키면 됩니다. 시설 환경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세척 소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절에는 세척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원인 조사 체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식중독 발생의 의무 신고자이고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식중독 발생을 신고를 하게 되면 시군구에서 식중독 발생을 접수를 하여서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조기 경보를 통해서 동일한 식재료가 납품된 급식소라든지 인근 급식소에 식중독 발생의 주의 정보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에 대해서 시군구에 접수를 받아서 시군구의 위생부서와 감염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위생부서에서는 보존식 및 조리기구, 환경 등 검체를 채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부서에서는 인체 검체를 채취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을 추적을 하여서 식중독으로 확인 또는 인간관계가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는 발생 원인으로 확정이 되며 의심이 되는 식품에 있어서는 원인 식품으로 확인이 되면 긴급 해수 등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식중독 발생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식중독에 대한 홍보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자료는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래에서 탑재되어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리 종사자용 식중독 예방 자가 체크리스트입니다. 대부분의 앞에서 말씀드린 급식소 위생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담아 놓은 내용이고요. 급식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수시로 체크하면 안전한 급식소 위생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6가지 실천 수칙에 대한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기존에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3대 수칙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 요령을 홍보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6대 수칙으로 실천 수칙을 정하여 소비자들이라든지 조리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대 수칙은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3대 수칙과 구분 사용하기, 세척 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으로 하여서 실제 조리 시에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는 WHO의 5가지 식중독 예방 수칙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FDA에서는 클린, 세퍼레이트, 쿡, 칠로 이렇게 4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치원 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식중독 의심 사례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세척, 소독, 또한 손 씻기 등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식약처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만든 슬로건입니다. 안전한 식생활 365 식품의약품안전처 365일 지켜요 식중독 6대 예방 수칙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영상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환경부 지정 아토피 환경보건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강모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그 알레르기 질환, 특히 어린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약물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들을 전문 분야로 삼고 있고 특히 어린이 시기에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식품 알레르기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어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또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특히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식품 알레르기 올바른 이해 및 관리입니다. 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쉬운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번 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유치원 급식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더군요. 거기에 보면 특히 급식하고 관련해서는 키워드는 딱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안전, 두 번째는 영양입니다. 여기 유아교육법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급식 시설의 종류가 있고 조리실, 설비기구, 식품 보관실 별로 따로따로 이제 시설 기준들을 마련을 해놨고 이것을 지키도록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식품 위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기 시설이라든지 손 세척 시설이라든지 손 소독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독 살균이 가능한 그런 기구들, 식품 보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유치원 급식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는 영양입니다. 보니까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뽑아와 봤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양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고 특히 신체 발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칼슘과 단백질이 충분히 함유된 그런 식단을 구성해줘야 되고 주기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는 소화하기 쉽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호를 고려한 식단을 구성해야 되고 물론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배식하고 간식에서 그 배정을 할 적에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급식 인력과 시설 설비를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마지막에 또 넣을 수 있는 것이 식품 알레르기가 들어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영양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화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워낙 많은 수의 아이들이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되 그것을 위해서 공급하는 음식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 보호자 확인 등을 통해 특정 식품 알레르기 유병 유아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해당 유아가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학교 급식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개 입학을 하거나 또는 학년을 올라갈 적에 모든 아이들이 대상으로 해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이미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아이에 맞게 식단을 조정을 해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 아래에 있는 아이들, 특히 이제 학동 전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런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식품 알레르기는 꽤 유병률은 높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 정도, 5% 정도가 되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보면은 대개 한 2~3% 정도가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린이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대개 한 8%, 뭐 많으면 1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 유아기 또 뭐 학동 전기 또 학동기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소위 두드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피부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려오거나 또는 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드러기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마치 모기에 물린 것처럼 저 가운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 가운데에 모기 물린 듯한 그런 부풀어 오르는 병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 피부에 있는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모양은 꽤 뭐 동그랗게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좀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나오기도 하고 크기도 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아주 조그마한 그런 크기도 있고 또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런 좀 크기가 굉장히 큰 뭐 적어도 뭐 5cm 되는 뭐 그런 정도의 크기도 있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만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가운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있고 주위가 핑크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간지러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니까 눈에 좀 익혀두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간혹 뭐 음식을 먹고 나서 피부가 빨갛게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두드러기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두드러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그런 발진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러기 모양을 좀 눈에 익혀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식품 섭취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길 적에는 대부분 섭취한 이후에 2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계란을 먹었는데 오후에 두드러기가 생겼다. 그러면 그 계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뭐 빠르게 나오는 애들은 뭐 먹고 나서 5분 이내 뭐 닫자마자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입술에 닿자마자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2시간 이내에 나오는 증상이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나오면 혹시 2시간 이내에 뭐 먹은 것이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혈관 부종입니다. 혈관 부종은 대개 이제 점막 부위에 이 물이 차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흔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입술이 붓는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 주위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눈 주위가 보이는 거는 그 눈 꺼풀이는 데가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점막이 부어오르면 이제 피부도 같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붓는 게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 얼굴 전체가 이렇게 부어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혈관 부종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두드러기처럼 먹고 나서 대개 2시간 이내에 나오는 증상들이 대부분이고 뭐 두드러기와 같이 함께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자, 이것은 뭐 잘 아시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뭐 지금 보는 화면은 굉장히 좀 증상이 심한 아이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아까 나온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하고는 확연히 모양이 다르죠. 피부가 빨간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뭐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가슴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다음에 만져보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물기가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그런 부위도 보일 수가 있고 굉장히 간지러워하기 때문에 많이 긁고 나서 이렇게 진물이 나고 특히 왼쪽 하단에 있는 그 아이처럼 이렇게 얼굴에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토피 피부염들은
모두 식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식품을 먹거나 특정 식품을 먹고 나서 이 아토피 피부염이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전체 환자들 중에는 한 30%가 아마 식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나서 아까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처럼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나오지 않고 뭐 24시간 가까이 지난 다음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식품과의 어떤 연관성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는 아까처럼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은 급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급성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병변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야말로 이제 어머니 보호자의 어떤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주로 이제 피부라든지 점막에 나오는 증상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어떤 경우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어른들도 꽤 갖고 있습니다. 나는 뭐 복숭아를 먹으면 입술이 간질간질해요, 혀가 간질거려요, 목이 조금 답답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강에 닿자마자 이제 증상들이 이제 주로 구강 주위를 중심으로 증상들이 나온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흔히 나오는 식품 알레르기의 물질은 이런 과일입니다. 복숭아라든지 또 사과라든지 뭐 키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흔히 보일 수 있는 그 알레르기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보통 그 꽃가루 알레르기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 결막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과일을 먹으면 입이 간지럽고 혀가 간지럽고 뭐 목이 간지럽고 목이 답답하고 뭐 기침을 하기도 하고 피부에 빨갛게 일어나기도 하고 입술이 살짝 붓기도 하고요. 뭐 이런 증상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그 기전은 이 꽃가루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물질의 어떤 단백질 구조의 일부와 이 과일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구조의 일부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먼저 생긴 환자들한테서 그 특정 과일을 먹으면 이 몸에서는 꽃가루가 들어왔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선한 과일을 먹었을 때 바로 증상이 나옵니다. 특히 증상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1분도 안 걸리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닿자마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대개는 뭐 5분, 10분이면 증상들이 바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증상들을 찾기는 쉽습니다. 다만 간지러움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처럼 옆에 있는 제3자가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만 간지럽다고 호소를 하는 거라서 가끔 그게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알레르기가 있더라 간지럽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얘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원래 있었던 아이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얘기를 믿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환자가 이 모든 과일 알레르기에 대해서 과일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일부만 이 과일에 대해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생기고 또 일부 아이들은 두세 가지의 과일에 대해서 동시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상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위에 피부 점막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 혈변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아나필락시스는 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그냥 이해하실 것은 피부라든지 뭐 점막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한 군데에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 한꺼번에 증상이 나오는 것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나필락시스 중에는 음식을 섭취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플러스
운동을 같이 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아나필락시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식품 의존성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아나필락시스는 식품을 먹으면 바로 이제 증상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밑에 것은 식품만 먹어서는 절대로 아나필락시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품을 먹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이제 그때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를 알고 계셔야지 특히 급식 후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적에 갑자기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 의존성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에서 가장 흔히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은 밀, 보리, 뭐 귀리 뭐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빵을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먹고 나서 운동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이런 병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식품 알레르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섭취 후에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식품을 먹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이상한 증상들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중에서도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만을 식품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중독은 먹고 나면 열이 나기도 하고 또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알레르기 면역 반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레르기로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히 어린 소아에서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식품 알레르기가 생기는 데에는 자기 체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바로 알레르기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다가 그 사이에 식품 알레르기 체질로 바뀌면 그 이후부터는 그 해당 식품을 먹을 때마다 이상한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분유를 먹이면서 6개월까지는 잘 키웠는데 얘가 한 8개월쯤 됐더니 그때는 분유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납니다. 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식품을 처음 먹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당 식품을 먹을 때마다 특징적인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요 아셔야 되겠고요. 되게 체질이 바뀐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해당 식품이 들은 줄 모르고 먹었을 때도 내 몸에서 받아들일 적에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증상이 나오더라. 그러면 식품 알레르기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계란을 먹었을 때 멀쩡했는데 어떤 날은 계란을 먹었더니 갑자기 피부에 뭐가 나더라. 그건 계란 알레르기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죠. 또 나이에 따라 흔한 원인 식품이 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그 흔한 원인 식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물들입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서 흔한 음식들이 이제 따로 있는데 특히 아기가 태어나서 1살, 2살 정도, 그러니까 만 2돌 되기 전까지는 흔히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우유, 계란, 땅콩, 대두, 뭐 여기 빠져 있지만 뭐 호두라든지 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이나 성인기, 특히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됐을 적에 흔한 그 식품 알레르기 음식은 땅콩, 또 견과류에는 이제 호두, 아몬드, 우리나라에서는 뭐 잣 종류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생선, 갑각류, 새우나 게 이런 가재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이 흔한 식품 알레르기 물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영아기 때, 그러니까 2돌 이후에 알레르기가 생겼던 우유나 계란, 땅콩, 대두 이런 것들은 크면서 이제 땅콩은 아닙니다. 우유, 계란, 대두 이런 것들은 성장을 하면서 자연 소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되면 흔한 원인 물질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영아기 때 나오지만 땅콩이나 호두 이런 것들은 평생 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도 가장 흔한 그 식품 알레르기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갑각류라든지 과일 생선류도 되게 소화기, 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다음에 초등학생, 대개는 저학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소화기에는 이런 음식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유아를 대상으로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일 식품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많은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보다 책임 있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식품 알레르기 진단은 가장 정확한 것은 식품 유발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품 유발 검사는 말 그대로 의심되는 음식을 아이한테 직접 섭취를 하게 한 후에 이상한 그런 알레르기 증상, 특히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죠. 그 식품 유발 검사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병원에 가서 이제 대개는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두드러기만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필락시스라는 꽤 위험한 그런 증상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식품 유발 검사는 병원에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식품을 먹고 나서 어떤 증상이 나왔는데 그 증상이 아까처럼 아주 특징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보호자들이 또는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알레르기 증상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실제 알레르기 증상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식품 유발 검사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식품 유발 검사를 하자고 보니 일단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발생을 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 유발 검사 없이 어떤 아주 간단한 검사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간단한 검사에는 검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확실한 병력입니다. 따라서 이 확실한 병력은 보호자께서 정말 세심하게 아이들을 관찰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의사들도 알 수가 없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식품 섭취 후 동일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식품 섭취 후에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을 하는지, 또 흔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 기침, 천명음, 콧물, 구토, 아나필락시스 이런 증상이 맞았는지, 또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섭취 후에 증상이 발생했는지, 아까 나이별로 흔한 식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나이별로 흔한 식품에 먹었을 적에 증상이 발생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서 알려주시면 단순한 피부 단자 검사라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만 하고서도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 유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이미 식품 알레르기가 생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당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피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회피를 하다 혹시 잘못 실수로 또는 섭취를 일부러 했더라도 섭취를 했을 때 증상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가 여기 옆에 있는 약물요법과 이제 면역요법에 해당을 합니다. 면역요법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증상이 나온 다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그 증상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제 치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가장 흔히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회피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한 제한이 중요하고요. 철저한 제한이고 제한과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그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대체 음식을 줘서 영양 관리를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식품 제한으로 해서 나타나는 심리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집안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지만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다른 또래의 아이들하고 같은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식품 제한을 할 적에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게 되면 응급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 가정과 학교, 어린이집,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회피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 표시를 철저히 확인한다입니다. 자, 가공식품들 우리가 그냥 과자를 먹는데도 가공식품 포장이 되어 있죠. 또 뭔가 요리를 하더라도 그 재료가 원재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공된 형태의 재료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부, 된장찌개를 끓인다. 두부를 집어넣겠다 하면 두부는 이미 가공된 형태로 재료가 슈퍼에서 팔고 있죠.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된 그런 식품 등에는 이 세부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음식물은 무조건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표시 기준은 대개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표시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난류, 계란 같은 거죠.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원재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은 다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들을 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했더니 포장식품 이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포장식품들인데요.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서 201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5개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임의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반드시 이 그 비포장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알레르기 재료를 식품이 들어가는 재료를 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을 해주시면은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급식법이 있는데요. 학교 급식법에는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그러니까 가공 포장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를 갖고 올 적에 주의를 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계란을 꼭 가공된 걸 갖고 오는 건 아니죠. 계란은 그냥 계란을 갖고 오는 거고요. 소고기를 갖고 오게 될 겁니다. 그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알레르기 식품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학교 급식법에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아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도 같은 방향에서 같은 목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표시제와 관련해서 교차 오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공식품들을 이제 공장에서 제조할 적에는 한 가지 제품을 한 가지 제조 라인에서 꼭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별로 또는 날짜별로 한 제조 공정 라인에서 A라는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B라는 제품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식품이 내가 원래 재료로 넣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성분이 불가피하게 혼입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의를 주기 위하여 지금 가공식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나 수입 상품에서는 may contain nuts 또는 may contain wheat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식품 아주 미량을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특히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정도의 미량도 혼입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상당수의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은 이 정도 미량에는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참 다행입니다. 다만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계시는 이 선생님들은 사실 조금 곤란하지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 보호자, 부모님과 그 해당 아이의 부모님과 아주 긴밀한 그런 협조와 또 정보의 교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교차 반응입니다. 교차 오염이 아니고 교차 반응이죠. 교차 반응이란 얘기는 단백질의 구조가 유사한 음식을 먹으면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네 번째 칸을 볼까요? 거기는 이제 갑각류인데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새우만 안 먹으면 되겠는가? 내가 게살을 먹었을 때 증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새우와 게는 멍멍게가 아니라 옆으로 가는 게입니다. 게는 단백질 구조가 알레르기 일으키는 단백질의 구조가 유사도가 75%입니다. 거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게살을 섭취를 했을 적에는 약 75%의 확률로 마찬가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면 75%의 확률, 25%의 확률을 믿고서 게살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갑각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먹이지 않는 걸로 합니다. 조금 더 밑에 가볼까요? 우유를 먹고 또는 분유를 먹고 나서 문제가 알레르기가 있는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산양류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 유사성은 92%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일반 분유 물론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산양류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견과류 관련해서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호두 알레르기가 있으면 브라질 너트나 캐슈넛이나 헤이즐넛을 먹으면 안 되는지 유사도는 37%로 되어 있죠. 대개 30%에서 4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다른 견과류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은 대개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견과류를 다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험을 어린이집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보호자가 알고 있으면 보호자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해당하는 견과류만 안 먹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 일단 위험할 수 있으니 견과류는 잠시 제한을 시키는 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또는 유치원 입장에서는 제한을 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면에는 이 견과류가 그 시기에 성장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결국 전문가가 있는 그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제한해야 될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 밑에 또 92%가 돼 있네요. 그 멜론 알레르기가 있으면 수박이나 바나나, 아보카도하고 유사도가 92%니까 역시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의도적 섭취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 급식 시설에서 이제 조리를 하는 경우에 그 조리를 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계란을 넣고 싶지 않았지만 계란 요리를 해서 먹이려고 이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를 하는데 그 요리 준비하는 도마라든지 아니면 스푼이라든지 칼이라든지 포크라든지 식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묻어 들어가는 거죠. 그 위에서 계란만 안 넣고 새로 요리를 한다 그러면 역시 계란 단백질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의도적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조리는 별도의 도마와 별도의 식기, 별도의 이 그릇을 이용을 해서 조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요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요법은 병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증상을 가라앉힐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다
항히스타민제라는 것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 간지러움 증상이 있을 적에는 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시키면 대개 한 30분이나 1시간 있으면 가라앉으면서 아이들이 편해집니다. 대개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간지러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괜히 운다든지 보챈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혹시 몸에 뭐가 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증상 중에 단순히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이나 간지러움 정도가 아니라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뭐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할 적에는 항히스타민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 주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아이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필락시스를 보였던 환자들 중에 대개 한 30% 내외의 환자들은 2차 반응이라고 해서 약 한 서너 시간 후에 다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대로 애를 데리고 계지 마시고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했더라도 안정이 됐더라도 바로 응급실로 아이를 이송을 해서 적어도 서너 시간 후에 2차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2차 반응이 나오면 그 응급실에서 다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식품 알레르기 중에 가장 위험한,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알레르기 의심 물질에 노출된 후 2시간 이내에 2가지 이상의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부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호흡기 쪽에는 기침 또 목소리가 쉬기도 하고요. 쌕쌕거리는 소리 뭐 우리가 천명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호흡곤란 그래서 숨이 빨라지거나 굉장히 가빠지거나 또 본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화기 증상으로는 복통, 구토, 설사 뭐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또 심혈관과 신경계 증상으로는 저혈압, 또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지러운 거죠. 실신, 또 의식 저하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이상의 기관이라는 얘기는 피부에 예를 들면 두드러기나 뭐 혈관 부종이 있으면서 호흡기 쪽에 기침과 호흡곤란이 동반이 됐다. 그러면 2가지 이상 기관이죠. 또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갑자기 저혈압이 생기면서 의식 저하가 생겼다. 예, 그래도 2가지 이상의 기관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아나필락시스가 생겼을 적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증상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이럴 적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에피네프린은 물론 응급실로 데려가면 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놓게 되지만 이제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20분 내지 30분인데 그 정도 시간이면 의식 저하 후에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있다가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응급실로 이송을 하는 그런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이 젝스트라는 제품이고요. 대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은 뭐 몸무게가 작기 때문에 다 소화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입할 수는 없고요. 이게 병원에서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보호자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와서 그것을 본인이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 보건교사가 이를 대신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 대신에 놓아줄 수 있도록 좀 제도적 장비가 되어 있고요. 아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른으로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약의 사용 방법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주사 펜을 일단 쥐고요. 안전 캡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대퇴부 바깥쪽 90도로 주사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 주사 바늘 길이는 이 바지를 뚫고 이 근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바지를 벗기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른 상태로 10초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으로 10초를 문지른 다음에 그다음에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현재 그 학교 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보건교사가 응급 상황의 경우에 이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비치하고 있다가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응급치료를 하더라도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시설에서 반드시 또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상황은 식재료를 이용한 수업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상은 극미량의 원인 식품에 접촉하여도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알레르기를 가진 아동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적어도 두드러기가 나오거나 하는 아이들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미량의 노출이 되어도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유는 식품을 먹지 않고도 그냥 피부에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 흡입을 그러니까 숨으로 들여 마시는 거죠. 그런 정도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개 이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예방은 물론 해당 아동을 미리 알고 있고 아동을 돌보게 되는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유팩이나 요구르트 병을 재료로 하는 그런 수업이 있으면 또 그런 경우에 아주 심한 중증의 우유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밀가루를 이용한 또 수업들이 있죠. 점토라든지 반죽, 밀가루 풀을 이용을 하는데요. 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박 터트리기 등에 사용되는 놀이주머니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콩이라든지 견과류 껍질이라든지 메밀을 채운 경우에 역시 해당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계란판을 이용하는 수업이라든지 씨앗, 특히 곡식과 견과류를 이용을 해서 마라카스라는 이제 그 악기가 있죠. 그 소리를 내는 이제 그런 악기를 만들거나 연주를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수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환자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요리 수업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야외 활동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식품 알레르기가 많고 또 이런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이 있던 그런 이제 구미 선진국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편적인 내용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간과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해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위한 체크리스트. 야외 활동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선생님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한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이 알레르기 음식을 표시한 팔찌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식품 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원봉사자를 교육하여 활용한다.
소풍을 갈 때 출처나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또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약과 상비약을 항히스타민제입니다.를 가지고 간다. 식품 알레르기 어린이가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한다. 사고로 인해 알레르기 원인 음식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야외 활동을 위한 체크리스트였고요. 그다음에 급식 전문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식에 포함되는 모든 성분을 기록한다. 식품 안전 규정과 손 씻기를 준수한다. 교실 내에서 식품을 준비하고 조리하지 않는다. 공통의 냉장고에 식품 표시를 명확히 붙여 보관하고 식품 알레르기 환자를 위하여 따로 저장한다. 함유할 수 있음, may contain이라는 문구가 있는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성분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매년 확인한다. 식품 알레르기 어린이를 위한 병과 컵을 따로 표시해 둔다. 식품 조리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조심한다. 또 식품 알레르기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든 급식 종사자를 교육한다. 배식 시에는 중앙의 직원이 직접 담당하고 어린이가 직접 담지 않도록 한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에게 적절한 간식을 제공하고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사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지금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이렇게 철저하게 체크리스트를 다 문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의 노고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그 회피할 적에 해당 음식을 회피할 적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이슈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장 발달 시기에 있을 수 있는 그 영양 문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일 균형 있게 대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영양 문제 말고도 너무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심리 문제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계속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본인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만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나만 다른 식기를 쓰고 있고 나만 다른 애들하고 음식 먹을 적엔 따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분리 장애 또 분리 불안이 있고 성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식습관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식을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음식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서로 좀 다른 형태의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뭔가 자아 존중감이 저하가 되고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위축이 돼서 혼자 따로 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접근하여서 뭔가 같이 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보였을 적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배척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대한 심리적 발달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수의 아이들이 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아이들은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단지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이건 특별한 장애는 아닙니다. 몇 가지 관리를 하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 뿐 나머지는 뭐 다른 아이들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노는 우리 친구라는 그런 의식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공격성을 발휘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부분 다 뭐 가볍게 넘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혹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아동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정보를 조금 더 드릴까요? 대부분 다 자연소실합니다. 다행이죠.
계란, 우유, 밀, 콩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다 크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 시기 아이들이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생후 뭐 5년, 6년 뭐 요 시기에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만 도와주시면 이 아이들은 그 음식들은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면서 새로 생기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새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또 뭐 견과류 같은 것들이 유치원 올 때까지는 분명히 알레르기가 없다고 난 들었는데 여기서 먹이다 보니까 갑자기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뭐 하는 것들을 보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음식 알레르기가 없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한테 급식을 할 적에는 혹시 먹을 적에 특별한 그런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는지는 세심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죠. 두드러기라든지 혈관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든지 또 뭐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아침까지 멀쩡했다가 갑자기 급식을 하고 나자마자 바로 기침을 하면서 애가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 반드시 주의 깊게 보시고 보호자와 상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응급실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이 음식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을 가질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봄철에 뭐 갑자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자주 한다든지 갑자기 뭐 눈을 자꾸 비빈다든지 뭐 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자와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좀 상의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 소실되는 거 대부분 다 이제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없어져야 할 텐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마음속에 데드라인을 정하게 됩니다.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제한해야 되는 음식은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병원에 다녔던 아이들 대상으로 특히 이제 조금 심한 아이들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자료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란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비율은 한 60%, 다음에 우유는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학동 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서는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그 해당 알레르기가 있으면 해당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역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시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원래 면역치료라는 것은 이 조금씩 그 해당하는 알레르기 음식을 노출을 시켜서 이 면역계 반응이 좀 체질을 조금 바꿔주는 형태의 치료 방법이죠. 원래 목표는 면역치료를 해서 이 식품 알레르기를 없애버린,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완치를 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면역치료를 하다 보니 실제 완치가 된다고 얘기하는 그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전체 환자의 뭐 한 30%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70%는 그 완치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한테 이 면역치료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역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완전히 완치를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반응들, 이상 반응을 약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계란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한테 계란을 조금씩 노출을 시켜서 먹여봤더니 전에는 계란을 뭐 한 반 개 먹으면 반 개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던 애가 한 개까지 먹어도 이제 괜찮다. 그래서 이제 계란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계란을 아주 소량 먹으면 그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정도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계란 한 4분의 1개 정도까지 먹을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면역 치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면역 치료를 해서 면역 그 반응 자체를 약화시키더라도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은 효과가 면역 치료를 하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면역 치료가 맞춰지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면역 치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 병원 중에서도 그 식품 알레르기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병원에 가서 그 상담을 하시고 면역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혹 제 외래에서 이제 보는 경험상 학교라든지 유치원에서 이 면역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거는 조금씩 먹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이 알레르기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제 목적으로 조금씩 급식을 하는데 소량 들어있는 것들은 그냥 먹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리상으로는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안전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병원에서 면역 치료를 할 적에도 저희가 저희의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안전 관리를 해가면서 용량을 점점 증량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급식 시설에서 또는 학교 교육 시설에서 같은 방법들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 부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심하게 두드러지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 혈관 부종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아나필락시스가 생겨서 그 교육 시설 내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책임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고요. 또 어떻게 좀 넘어가더라도 그 보호자의 원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그냥 지켜주시고 혹시 면역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도를 할 것 같으면 그는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서 정식의 프로토콜에 맞춰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특히 이 어린이 우리의 미래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꼽으라 그러면 그들의 건강, 2번째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에서 또는 저도 이제 건강을 책임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어른들이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